자, 2부 들어갈까요? 자, 지적 설계론, 이제 진화론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 중요한 내용들은 쭉 이제, 저희가 하나 짚어봤는데, 지적 설계론으로 이제 한번 넘어가 보시죠. 논란이 많은 지적 설계론. 근데 참고로 이제 지적 설계론은 이제 개념 설명과 함께, 지적 설계론은 되게 그 진화론을 비판하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개념 설명과 함께 자연스럽게 그냥 논쟁 자체로 그렇죠. 논쟁 넘어가는 예.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이라고 하는 게 진화론을 비판하기 위해서 일단 일련의 흐름들이 이제 쭉 나온 거 아니에요? 이론들이? 이제 보기에 따라서 다른데 네. 이론 자체는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생명이 어디에서 왔나 우리의 네. 그 처음에 그 제목 그게 아까 얘기했듯이 진화론은 자연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면 지적 설계론은 어떤 지적 존재가 만들었다 이거죠. 쉽게 얘기하면 설계해서 그렇게 이 생명체들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원을 지적 존재자로 본 거죠. 그게 이제 원래는 신으로 주로 창조론 입장에서는 이제 신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 성격을 신으로 얘기하면 이제 너무 종교적 색채가 강하니까 네. 조금 더 어떤 보편화시킨 그런 개념 용어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지적 설계자, 지적 설계론 이런 식으로 이제 명칭화된 거죠. 그러니까 설계자를 가정을 해두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상황들에 그 이후의 상황들에 대해서는 꽤 논리적으로 풀어보려고 이게 시도를 했던 학문이고 실제로 봤을 때 이게 뭐 주변에서 외부에서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내부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성과가 있다라고 아마 차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하니까 지적 설계론 얘기를 하니까 이 생각이 드네요. 종교적하고 철학적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제 초월적인 어떤 존재에 대한 입장들이 좀 다르잖아요. 이신론, 범신론, 그다음에 뭐 불가지론 이런 부분들은 한번 좀 정리를 하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네, 뭐 필요에 따라서. 네. 이신론은 뭔가요? 이신론은 네. 참고로 이 신이 세계를 창조를 했는데 잘 개입을 얘기하시네요. 안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분리한다고 해서 이신론이라는 말을 쓴 이신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한 다음에 나중에 천국에서 판정하겠다. 그렇죠. 이신론. 범신론은 스피노자 얘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요거 뭐 철학 듣는 사람 이제 뭐 얘기 잘해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이제 아주 거칠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확신할 수 없어요. 예. 왜냐면 스피노자 공부한 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런데 범신론이 뭐 그렇게 이제 여러 다신론? 그러니까 스피노자가 얘기하는 건 좀 자연 쪽이에요. 자연을 신으로 좀 등치시킨 개념이 있고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냥 범신론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신을 상정했다기보다는 크게 여러 가지 좀 다의적인 그런 큰 개념으로 접근한다. 뭐 전체 우주의 어떤 흐름이나 그건 이제 생각하기 자연의 어떤 흐름이나 이런 네, 것들 네, 통칭해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하죠.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불가지론도 있어. 근데 불가지론은 이제 종교 개념이 아니고요. 네. 알 수 없다는 거죠. 학문의 개념이죠. 학문 개념으로 우리가 어떤 이제 인간의 어떤 그 과학의 한계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과학이나 논리나 이런 법칙으로 모든 것을 다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 그러니까 그 경험적으로 학문적으로 증명하는 것만 믿겠다 이런 의미를 포괄하죠. 이렇게 정리를 하면 예전에 한번 이제 물어본 경향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정리를 하고 이제 지적 설계론으로 그럼 이제 들어가 보시죠. 네. 예. 역사는 어떻게 돼요? 지적 설계론의 역사와 관련해서 일단은 지적 설계는 탐구 대상이 의도적 존재인지 우연적 존재인지를 규명하려는 의사 과학 및 형이사학 탐구 이렇게 이제 개념 규정이 되어 있는데 아까 그 그러니까 진화나 자연 철학 쪽, 자연 과학 쪽으로 가면 좀 우연 쪽이죠. 우연히 생명이 탄생됐고 그것이 우연히 진화에 된 건데 지적 설계론은 의도예요. 그러니까 우연이 아니라 의도, 어떤 특정한 조금 어려운 말로 한 목적성.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갖고 어떤 존재자가 만든 거예요. 아담을 만들고 이브를 만들어서. 그럼 그 목적은 뭐야? 그냥 이렇게 보기 좋게? 그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보기 좋게 하셨겠더라. 뭐 이렇게 근데 지적 설계론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럼 그 지적 설계자가 누구냐? 그리고 어떤 목적이냐에 대해서는 입을 닫으라. 그 얘기를 해요.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존재자를 상정할 뿐이지, 거기까지를 이제 언급하지 않는 이유는,
뭐랄까요? 제가 뭐 더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아마도 그 부분은 좀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 생각한다고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 존재, 그분의 존재 자체를 그 의심하는 거와 비슷하게. 예, 그러니까 그걸 보는 것 여기서는 자체가, 그런 의도가. 자가 존재한다. 음. 요거죠. 초점이. 그리고 그러고 이제 크게 음. 뭐 역사로 넘어가면 굉장히 역사로 유명한 넘어가면 사람이 이제 예. 윌리엄 페일리라는 예. 사람이 얘기한 그 시계공 논증인데 그런 거죠. 들판에서 우리가 돌뿌리를 봤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디서 온 것인가? 이런 생각조차 안 하죠. 들판에 돌을 뿌리는 자연이 있는 거잖아요. 뭐 있나 보다. 그 있는 거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이게 어디서 왔지? 들판에 풀이 있어. 음. 어디서 자라난 거지? 뭐 이런 생각을 잘 안 하잖아요. 뭐 시인이 아니고선. 아니 하죠. 그러니까 그래요? 그 일단 과학적 탐구의 본질이 어떤 현상에 대한 의문인데 하잖아. 돌이 왜 만들어졌고 많이 풀은- 하시고요. 예. 풀은 왜 있는지 의문을 가끔 그런 갖지. 근본적 차원은 하지만 그걸 뭐 이상하게 생각하진 않잖아요. 예. 그런데 시계가 있어. 시계가 있어. 들판에 시계가 들판에 있어. 시계. 그러면 이거는 우연히 자연이 이 시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한다는 거죠. 상식적으로는. 이건 누군가가 이걸 만들었거나 여기다 놨거나 예. 누군가 어떤 의도적 시계공이 음. 이걸 만들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이라는 시계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복잡한 존재인 인간이나 뭐 생명체는 뭐라 그래야 되나 분명히 어떤 의도와 목적이 있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존재자가 만든 것이지 그것이 우연이나 자연에 의해서 그렇게 생성됐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직접 설계론 특히 시계공 논증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핵심이죠.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좀 대응을 시키면 시계공 논증에서 들판이라는 것이 진화론에서 자연에 해당돼요. 그리고 시계라는 것이 시계라고 하는 건 진화론에서는 인간이죠. 인간이라 생명체. 생명체. 그리고 시계 제작자. 요것이 자연인 거죠. 이 진화론에서는 자연. 그러니까 지적 설계론에서는 그것이 바로 뭐 신 내지 지적 설계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좀 잡히네요. 네네. 이렇게 이제 효시가 이렇게 시작됐고 요것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외국에서 그 지적 설계 학술 대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이루어지고 이제 나름대로 이제 커 왔는데 한 150년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됐다 그래요. 그런데 상징적인 사건이 하나 있었던 게 이제 1996년에 네. 지적 설계 운동에 있어서 이제 전기가 된 큰 사건이 일어났는데 순수 창조 학술 대회라는 사건이 있었대요. 그리고 또 하나는 마이클 B 박사가 다윈이 블랙박스를 이라는 그 저서를 출간한 그런 이제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 사건은 이제 이렇게 뭐 좀 사전적인 그냥 얘기였고 사실은 굉장히 그 지적 설계에서의 그 저명한 학자와 리처드 도킨스라는 그 진화학자, 진화론자죠. 둘이 이제 또 굉장히 그 역사적인 그 논쟁도 있었고, 참고로, 그래서,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도 이제 진화론자고,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도, 이 리처드 도킨스는 뭐 아시겠지만 이기적 유전자로 이제 유명한 그런 저자죠. 이 두 사람이 친구인데, 이 도킨스가 이제, 도킨스 자료나 제가 책도 이제 많이 봤는데, 굉장히 그 토론하기 좋아하고, 굉장히 그 논쟁적인 인간이에요. 굉장히 싸움닭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과학 진중권? 아주 적절한 비유예요. 네. 모두까기 인형 같은 그런 사람인데 찾아가서 비판해요. 그래서 뭐 이슬람으로 가고 거기서 이슬람 그런 근본주의자들하고 막 싸우려고 그러고 뭐 하여튼 그런 사람인데 굴드가 스티븐 제이 굴드라는 사람이 조언을 했대요. 너무 그 창조론자들하고 싸우지 마라. 왜냐? 그들은 이런 판 자체, 그러니까 과학 대 종교라는 그 논쟁판 자체가 성립되는 것 자체가 일종의 흥행이 된다. 그래서 지적 설계론이라는 것 자체가 과학이라는 범주 안에 논란이 돼서 일종의 자기네들이 위상이 커진다. 그러니까
대응하지 마라. 라고 충고를 해서 그 이후로는 이제 일절 그 도킨스가 그 창조론자들의 그 토론에 응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네. 뭐 하여튼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2004년 그러니까 한 10여 년 전부터 지적 설계 연구회 뭐 서강대학교 교수분이 이제 주체가 돼서 설립이 된 것인데 뭐 마이클 비히 이 저명한 지적 설계 학자 뭐 초빙하고 뭐 그래서 홍보 활동도 하고 뭐 그런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도 그 학교 커리큘럼에 이 지적 설계로 대학교에서 이제 네. 발생한 일이잖아요. 대학 그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가요? 네. 그게 좀 종교와 관련해서 이 얘기를 좀 하자면은 예. 네네. 연세대학교에서 개설된 수업이었고요. 네네. 그 프레시맨 세미나라고 해서 1학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좀 교양 전공 뭐 이런 느낌의 수업이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이게 이제 지적 설계 관련해서 나오는 논쟁들과 비슷한 것이 많이 나오는 것 중에 이제 이 교수들이 계속 등장을 해요. 무슨 교수. 그러니까 프로페서들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잠깐만 이 양반은 기계공학과 쪽인데 지금 제 하려는 얘기가 그거예요. 네. 이 양반이라는 게 지금 그 한국의 지적 설계 연구회 예, 지적 회장 설계 얘기죠? 연구회. 예, 이승엽 교수. 이쪽에서 이제 뭔가 그 주장을 하고 많이 따라가는 사람들 중에 공대 교수들이 좀 많고요. 뭐 공대뿐 아니라 어쨌든 전공이 그 생물이나 유전 쪽이 아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 대학 수업도 진행하는 사람이 전기전자공학과 교수예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 교수라는 이제 이런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딱 봤을 때는 이제 혹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내면으로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과연 전공자인가? 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 전공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전공이 조금이라도 다르면 전혀 이제 엿볼 수 없는 영역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는 완전히 이제 다른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이쪽 분야에 대해서 뭐 보고서를 낸다든가 논문을 낸다든가 하는 작업들이 공공연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이제 좀 지적 설계 이 분야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믿음의 영역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네요. 그렇게 보면 아니 뭐 타 전공이라고 해서 꼭 내가 전공한 것만 비판을 해야 된다 그런 의미는 아니잖아. 근데 그렇죠. 네, 한편으로 보면 이게 되게 큰 것 같은데 종교하고 믿음의 어떤 의미가 커서 아마 이런 활동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대개 지적 네, 설계론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학자들의 베이스들은 대부분 기독교 좀 근본주의적인 근본일지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기독교적인 그 배경들을 대부분 또 가지고는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름 하나하나를 구글에서 찾아보면 다들 연관 있는 교회가 하나씩 걸리더라.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공격받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사람들이 이제 교수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제 공신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중들은 근데 사실은 이제 한꺼풀 벗겨 보면은 이제 뭐 연관 전공도 아니고 그다음에 다들 특정 교회에 엮여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발견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뭐 이제 반대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진화론자들의 어떤 대표적인 사람들은 또 무신론자가 많아요. 뭐 그렇죠. 네, 네. 도킨스를 뭐 비롯해서 무신론자가 또 많은 것도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쟁점을 좀 이제 얘기를 해보시죠. 뭐에 대해서 어떤 반박들이 이제 주로 좀 이루어지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해. 이런 부분들. 지적 설계론의 이제 대표적인 이론들 예. 중에 이제 하나가 굉장히 많은데 너무 뭐 자세한 건 하시지 마시고 세분화돼가지고 큰 쟁점만 줄기만 큰 것만 몇 개만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름 어렵죠. 예. 환원 불가능한 복잡.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 이론인데 이게 마이클 비라는 그 유명한 학자가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예를 들게요. 쥐덫 예를 들었어요. 쥐덫이 제대로 기능을 하려면 바닥이 있어야겠죠. 스프링, 망치, 막대, 집게 이런 것들이 제 기능을 해야 쥐를 잡겠죠. 그런데 그 중에 하나의 기능만 부실해도 쥐덫으로의 기능은 할 수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인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쥐덫보다도 훨씬 더 복잡한 그런 체계나 기능을 가지어야만 생명체로서의 기능이 가능하다라는 예. 건데 그건 상식이다. 그런데 진화론에 따르면 진화론의 존재는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아주 단순한 형태의 생명체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진화를 해서 복잡화됐다라는 예. 건데 그러면 이 기관들 하나하나가
초기 형태에서는 매우 단순한 형태였을 텐데 음. 그 단순한 형태의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복잡성, 그러니까 쥐덫이 쥐덫으로의 기능을 최소한으로 하려면 제대로 된 망치, 제대로 된 스프링, 제대로 된 집게가 애초부터 있었어야지 있어야 된다. 어설픈 단순화된 망치 형태, 단순화된 스프링, 단순화된 집게로 그것이 진화해서 현재의 쥐덫 형태로 이게 말이 안 된다. 진화론 자체는 그거는 그 뭐랄까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그러니까 환원을 복잡성이라는 것 자체가 단순하게 되돌릴 수가 없다는 얘기가 이제 환원 불가능한 복잡성이에요. 뭐 이름은 좀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거는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창조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이제 거죠. 그걸로 이제 지적 설계론으로 간 거고, 네. 그 전 단계가 뭐냐면 단순한 거에서 복잡한 걸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어떤 생명체든 뭐 10,000년 전이든 6,000년 전이든 그 복잡한 형태 그대로 있으면서 지금까지 온 거죠. 예. 단순한 형태에서의 진화 이건 안 된다.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 자체가. 그래서 그 뭐 더 좀 복잡하게 좀 들어가는 학자는 이제 그렇게까지도 얘기해요. 인간의 어떤 세포를 구성하는 하나의 단백질 형태, 뭐 핵, 뭐 이런 미토콘드리아 뭐 이런 것들도 굉장히 애초부터 정교한 형태로 그게 이제 아주 현미경으로 보면은 그런 형태로 결합돼서 세포로서의 기능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진화론에 따르면 애초에 굉장히 단순한 형태에서 그 분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세포 자체로서 기능을 할 수가 없다. 그런 공격이에요. 포인트가. 왜 다들 설득되는 표정들이죠? 아니, 왜냐면, 공감하고 설득되는 아니, 그게 표정들이지. 반박을 하려고 했는데, 네. 반박하는 순서가 나중에 있는 것 같아갖고. 아니 바로바로 반박을 지금 하세요. 하셔도 뭐. 쟁점이 되는 부분을 얘기하고 넘어가는 게 하세요. 훨씬 더 적절하죠. 뭐 이거는 뭐 간단히 반박이 되는데 예시로는 쥐덫 같은 경우에도 그 쥐덫이라는 것을 처음 만든 사람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쥐덫의 형태로 고안한 건 아닐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좀 아주 단순한 형태로 그냥 뭐 단순히 쥐가 들어오면 뭐 함정에 빠진다든가 뭐 이런 형태로 고안을 하다가 형태가 조금씩 바뀌어서 개선돼서 지금의 쥐덫의 형태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쥐덫을 만드는 과정에서 사람이 그렇게 개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 자연에서도 생물의 진화에 대해서 똑같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에 있던 어떤 생명체 단순했었는데 이제 이게 이제 진화의 과정에서 뭔가 개선되는 것 같은 모습으로 왔었던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간이 지각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짧잖아요. 사람의 인생이 보통 한 70년에서 80년 사이고. 네. 뭐 과거엔 더 짧았을 텐데. 근데 이제 우리가 지구의 역사라고 하면 46억 년이고 생물의 역사다라고 하면 한 30억 년 정도로 보는데 인간이 이게 뭐 느낄 수 있는 시간의 범위가 아니잖아요. 뭐 진화라는 것을 보통 진화라는 게 세대와 세대를 거듭해서 진행이 되는데 그렇죠. 인간은 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물이니까 길어야 두세 세대를 살아가는 동물이니까 그런 걸 보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은 거죠. 거기까지 이제 인재 범위가 미치지 못한다. 네. 그렇게 보시는 게. 그러니까 이제 지금 비문가가 얘기한 것이 이제 일반적인 진화 생물학자들의 얘기인데 이 충분히 기능을 한다는 거예요. 무슨 기능을 해요? 예, 그러니까 마이클 비는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단순한 형태의 그 진화론에 따르면 그러면은 생명체로서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반박하는 것이 단순한 형태로서도 그 생명체로서의 기능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게 뭐 예를 들어 눈을 예로 들면 우리가 이제 보통 눈은 완성된 형태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근데 최초의 눈은 뭐냐면은 단순히 빛이 밝고 어두운 것을 이제 그 감각할 수 있는 어떤 우연한 것이 이제 아주 단순한 생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햇빛이 있으면 생존에 유리한 뭐 생명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이게 어쩌다 보니까 빛을 센싱할 수 있는 게 생긴 거예요. 아주 단순한 형태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본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이제 보니까 빛을 느끼는 생물이 더 이제 생존하기 좋게 되다 보니까 점점 빛에 대해서 예민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빛을 센싱하는 게 여러 개로 늘어나고 그런 과정에서 지금 인간의 안구까지 이르는 일련의 과정들이 긴 역사 동안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우리 추측할 수가 있잖아요. 예.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눈의 중간 과정들이 있을 거라고 예측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럼 그거를 이제 어떻게 발견을 하느냐? 화석을 찾아보니까
실제로 눈에 그런 과정이 있더라. 있더라. 음. 근데 뭐 그거 완전하게 발견 안 됐지만 이제 그런 걸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것들 그리고 지금 있는 미생물들 중에서도 그런 식의 기능을 가진 미생물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정황적인 걸 봤을 때 이게 눈과 눈이 없는 사이에 메울 수 있는 여러 단계들이 이미 이제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진화론자들이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걔네들은 왜 진화가 안 됐지? 중간 단계에 있는 애들은 아 더 이게 이제 나은 진화에 단계로. 대한 오해예요. 진화에는 그렇게 되잖아요. 진화에는 궁극적인 형태가 없어요. 지금 이제 눈이 아니라 그냥 빛을 느낄 수 있는 동물들은 그렇죠. 그 중간 단계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 그걸 중간 단계로 하면 안 되죠. 그 동물들은 그거로 충분하니까 딱 그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그걸로 불충분하잖아요. 인간 같은 경우 인간의 생활에서는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그런 안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까 인간은 그렇게 진화를 한 거고 그 친구들은 그걸로 충분하니까 거기서 이제 딱 그 더 이상 이제 감광을 하거나 어떤 시각을 볼 수 있는 것들이 더 이상 발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가 어디서 발생되냐면 지적 설계론자들은 그 현재의 진화된 상태, 그러니까 현재의 상태를 가장 완전한 상태라고 전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한 상태로서만 기능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불완전하고 과거 뭐 만년, 10만 년 전에도 불완전한 상태이지만 그 생명체로서의 삶은 그냥 지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살 수 있다는 거죠. 예, 근데 네. 지적 설계론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살 수 없다. 지금 형태가 가장 완전하며 그렇게 늘 살아왔고 살아간다는 게 이제 설계론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인간은 초음파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돌고래가 귀의 궁극적인 형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왜 인간이 돌고래만큼 못 듣느냐라고 할 말 없잖아요. 근데 지적 설계에서는 또 여기다 대고 뭐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어떤 거예요? 돌고래의 사례처럼 우리 인간이라고 아니 뭐야 다른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이게 딱 만들어진 존재라고 한다면 예. 아직까지 아직까지가 아니라 지금이 자체가 최선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지적 설계론에서는. 근데 이제 그 지적 설계론이 인간이 모든 기능에서 다른 종족에 비해서 가장 뭐 뛰어난 종족 이 얘기를 한 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완전하고 최종적인 상태로서 그대로 만든 거죠. 설계자가 그냥 만든 거니까 인간보다 개가 당연히 후각이 뛰어나고 돌고래가 뭐 초음파 능력이 있는 각각 거고 다른 능력이 있다. 그렇죠. 그건데 뭐 예를 들어서 돌고래가 예전에는 초음파 능력이 없다가 네. 진화를 해서 뭐 변이가 돼서 생성이 됐어. 음. 이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원래 초음파 능력이 돌고래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도 있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아까 진화론 이렇게 얘기할 때 뭐 돌고래든 아니면은 뭐 빛만 느끼는 그런 동물이든 그 능력만으로 충분하니까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능력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그 종의 생존에 맞게 생존의 목적에 적합하게 그것이 형성되었다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것은 그 궁극의 목적을, 그러니까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지금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어떤 목적에 의해서 그런 이렇게 형성된 상태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진화론이랑 지적 설계론의 가장 그 특징이 진화론은 이제 우연한 변화에 의해서 지금의 이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된 거고, 그러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없는 거고. 네. 그죠. 얘기를 해주세요. 네, 지적 설계는 확실히 이 작가님이 철학적으로 논의를 끌어와요. 네. 지적 그래서. 설계론은 궁극의 목적이 있다는 거거든요. 음. 그렇다고 한다면 아까 그 뭐 생존에 충분한 정도의 조건을 갖추었다는 것 자체가 목적에 적합한 정도로 만들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한다면 그것도 그 지적 설계론에서는 지적 설계론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서도 한 작용- 목적성에 이제 그렇죠. 뭐